안녕하세요. 지혜를 1cm 높여가는 시간 히터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그렇죠. 추워졌네요. 네. 그렇죠. 오늘 녹음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갑자기 혹독한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미리 코맹맹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렇긴 하죠. 네. 저도 그래요. 비염족들이라서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좀 흥미로운 책을 항상 베스트셀러 위주로 그런가요? 선정하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닐 예정이지만 일단은 베스트셀러 위주로.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먼저 온 미래라고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네, 작년에 크게 화제가 됐던 책이었죠. 예, 그래서 이 출판사가 이걸로 좀 꽤 쏠쏠하게 돈을 벌었다는 역시, 그 얘기가 역시 있다고. 인생은 한방. 한 방까지는 안 되지만 한 방까지는 쏠쏠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책을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좀 그때 당시에는 못 읽고 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읽었는데 역시나 화제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저도 재밌게 재밌었어요. 봤어요. 예. 사실 이게 예. 그 따찌님도 아마도 그렇겠지만 네. 우리가 바둑에 대해서는 거의 일자무식이나 다름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흥미를 못 느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책가 출간됐을 당시에는. 맞아요. 예. 근데 예상을 뒤엎고. 예,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일단 그 작가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네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장강명이라는 작가님은 동아일보 기자셨다가 작가 소설가로 전직을 하신 분인데 그 기자라고 다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정말 잘 쓰셨던 분인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이분은 성실함으로 이 작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내거는 게 월급 사실주의라고 이제 막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월급을 받듯이 월급 받는 자의 그 성실함으로 그 소설을 매일 뭐 8시간씩 쓰시면서 다작이시겠네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소설로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고 강의 같은 거 꽤 하실 것 뭐 같은데. 그런 거는 좀 하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자기 본 핵심은 이제 이 소설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온전히 그래서 소설을 굉장히 열심히 쓰고 계신다. 이거를 매우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대신 뭐 딴짓은 잘 안 하십니다. 뭐 다른 외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방송 출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진 않으시고 그런데 이분의 그 글쓰기가 제가 예전에도 소설 한두 권 정도 읽어봤었는데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굉장히 이제 기자 출신이어서 현실에 기반한 그런 현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소설을 많이 쓰세요. 완전히 정말 문학에 천착하거나 이런 소설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현실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책들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저는 더 재미있고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했는데요. 역시 예. T. 예, 그렇습니다. T로 자꾸 몰아가시기. T로 몰아가기. F 호소인. 저는 F 호소인인데 어쨌거나. 나 홀로. 그래서 역시나 이 책은 이제 소설은 아니고 르포르타주라고 이제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그거에서 받은 그거를 기반으로 한 통찰, 과거의 문헌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쓴 건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한 먼저 온 미래가 무엇이냐 하면은 AI가 요즘에 한참 이제 화두잖아요. 뭐 난리죠. 예, 완전히 이제 그 챗 GPT가 나온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 사이에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우리 생활도 굉장히 좀 빠르게 바꾸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좀 왠지 모르게 또 무섭기도 하고. 최근에 그 미토스 쇼크라고 그게 AI가 뭐죠? 알아서 해킹을 하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AI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톡방을 만들어서 뭐 인간을 욕한다던가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말로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AI 쇼크가 슬슬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먼저 온 미래에서는 그 AI로 인해서 그러니까 알파고가 정확히 말하면 그 알파고가 바둑계에 미친 사건 그 충격을 이분이 이제 취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작게는 이제 소설이라는 영역, 문학이라는 영역, 예술이라는 영역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미리 예견을 해보는 거고,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AI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생각을, 사실에 근거한 생각을 이제 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또 사실 당시 그 이세돌 알파고 대국이라는 게 뭐 엄청난 화제거리였고, 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되게 흥미롭게 지켜봤고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게 크게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던 업계에 직접적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흥미롭게 좀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바둑을 모른다라기보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얘기를 한다?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조금 이제 책을 그 구성이나 내용을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딱 10년 전입니다. 그랬죠. 16년이죠. 딱 2016년 3월 10일 거의 딱 10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의 포시즌즈라는 호텔에서 맞아요. 그 이세돌 그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펼쳤는데, 사실 그러니까 바둑 일자 무식인 저로서는 그 바둑 내용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경기를 거의 다 봤거든요. 진짜 너무 뭐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가 이기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제 중계하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중계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세돌이 지고 있는지 안 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저는 또 또 재밌었던 게 그 상대방이 되게 알파고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굉장히 로봇 같은 중국분 맞아. 박사님이시라고 하던데. 맞아요. 안경 끼신 분 아니었나? 맞아. 그러니까 그분이 알파고를 대신해서 이제 바둑을 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국 장면을 보는 거, 막 이세돌이 되게 힘들어하고 막 땀 흘리고 막 고민하고 이런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충격이고 재밌어서 봤던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대국을 펼쳤는데 이세돌이 한 판을 이기고, 그렇죠. 4대1로 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중간에 한 판 이겼을 때 되게 우리 모두가 기뻐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도를 했던 것도 같고, 근데 그래도 이제, 다행이다. 이제 사실은 그 충격파를 이제 바둑 문외한인 뭐 저나 모모님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바둑이야말로 인간이 기계의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고, 바둑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의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둑을 잘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스는 이길 수 있어도 바둑은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바둑을 알면 더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그 신념이 더 강했던 것 같고, 그 이세돌 그 구단이 그 대국을 할 때 뭐 다 의심의 여지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죠.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가님이 요 책을 쓰시기 위해 인터뷰한 사람들이 바둑 그 프로 기사 한 30명, 그다음에 바둑 전문가 한 6명, 이런 분들을 이제 한 2달 동안 그 집중 인터뷰를 해서 쓰시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물어봤는데, 모두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고 나니까 엄청난 쇼크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삐고 빠지고 AI 똑똑하구나 이러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바둑계는 완전히 좀 큰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조금 그 설명을 이제 그 기사님이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제 들었는데, 바둑이라는 게 단순한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둑을 모르는 저희로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기사님의 말들을 프로 기사들의 얘기를 이제 작가님이 쓰신 걸 통해서 이제 좀 전달해드리면, 바둑은 좀 예술의 영역이고
어떤 사람마다 두는 기풍 이런 것도 다르고 어떤 그렇죠. 게임이 아니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나 뭐 다른 컴퓨터 게임 같은 건 게임이어서 뭐 카드라던가 이런 거는 게임이어서 좀 계산을 잘하는 컴퓨터가 이기는 게 당연한데 바둑은 특히 초반 포석을 둘 때 그 어떻게 두느냐 이게 정말 굉장히 직관의 영역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둑에 트는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AI가 나타나서 얘를 평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도 이세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알던 세계 네. 나는 바둑을 예술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세계가 무너졌다. 세계가 네, 나는 이제 네. 더 이상 바둑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바로 이세돌이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바둑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래서 다 바둑 기사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았고 뭐 대회도 계속하고 바둑 기사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아 AI가 도입돼도 어떤 인간의 영역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모두 생각할 뭐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AI가 사람보다 더 빨리 로봇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달리기 경기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많은 영역에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들은 계속 그 기존의 영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계도 어찌 보면 그대로 뭐 유지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이 취재를 해보니 바둑계는 너무나 큰 변화를 겪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굉장히 AI에 종속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컨대 이렇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바둑에 뭐 한 수를 두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해석하는지 이것 해석조차 어려우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AI가 누가 바둑을 딱 두잖아요. 이 바둑이 잘 뒀는지 못 뒀는지 이로 인해서 승리 확률이 몇 %인지가 바로 계산돼서 숫자로 딱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그거 너무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 아, 나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 노래하는 가수들이 한 음을 냈을 때 너 여기 마치 우리 예전에 무슨 노래한 무슨 기계 있잖아요. DDR처럼 아니 진짜 세대 나오게 왜 이래? 못 네,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모르시나요? DDR 말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럼 그 뭐 게임 중에 어떤 뭐 터치를 하면은 박자에 딱 맞춰 터치하면 뭐 100% 못하면 뭐 90%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표시되는 그런 것처럼 식이죠. 어떤 완전 기계화되는 거지. 바둑을 하나 뒀을 때 그게 뭐 몇 %인지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수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예 판본처럼 만들어져서 모두가 요즘 프로들은 AI 수법을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AI를 많이 공부했냐에 따라서 어, 그냥 순위가 딱딱딱딱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뭐 자기의 기풍이나 뭐 인연에 따라서 어떤 기원이나 사범들 혹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같이 바둑을 연구하고 배우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혼자 컴퓨터로부터 그렇죠. AI한테 이 바둑돌 이거 흰 돌 이거 뒀을 때 그 다음에 검은 돌은 어디다 둬야 되는지 좀 외우듯이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식이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바둑을 두는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이제 초반 포석이 좀 막연하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처음에 돌을 놓는 거는 뭐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직관에 의해서 두는데 지금은 그래서 수도 많고 이런데 이제는 AI로 인해서 되게 계산된 수들이 많아서 초반에 굉장히 빨리빨리 두고 그 다음에 AI라면 어떻게 뒀을까라고 기사들이 생각하면서 바둑을 두는 시기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AI 사범을 모시고 다들 공부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난 반댈세. 일단 반대요. 일단 난 반댈세. 아니 저는 네. 이 책을 보고 약간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옛날에 터미네이터라고 영화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그게 한 84년 이때부터 이제 시리즈가 나왔던 건데 그때 그 터미네이터에서 그 스카이넷이라고 이제 네, 스카이넷이 군사용 AI가 인류하고 뭐 전쟁을 음. 벌이고 인류를 말살하려 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 터미네이터 2에서는 이제 사라 코너가 그 기초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를 죽이려고 막 그 집에 침투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
2016년에 알파고 대국 저는 솔직히 그 따주님처럼 막 그거를 다 지켜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뉴스 같은 걸로 보고 그냥 힐끔힐끔 봤어요. 힐끔힐끔 봤는데 그 대국 시점에서 이제 뭔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끝나는 건가? 라는 느낌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런 충격을 조금 어렴풋이 겪었죠. 느꼈는데 이 책이 그때 느꼈던 그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함과 약간의 불쾌감 그런 거를 되게 어떤 특정 업계를 딱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 업계를 딱 잡아가지고 되게 구체적으로 맞아요.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약간 바둑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이제 완전히 바둑을 두는 방식도 바뀌고 배우는 방식도 바뀌고 바둑을 관전하는 방식도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해설자가 해설을 해줬는데 이제는 해설자가 함부로 해설했다가 그렇지. AI랑 다르면 안 되지. AI랑 다른 말을 하면 저 해설자 실력 없다 이렇게 바로 이제 지적을 당하니까 이렇게 모든 문화가 송두리째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제 이런 이제 지금 그 모모님이 일단 반대고 일단 싫고 일단 불쾌하고 이런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더 많이 할 건데 일단 좋은 점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좀 평평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범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런 운과 어떤 뭐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더 큰 성공을 바둑계에서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됐지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천재성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천재성, 타고난 천재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던 시기인데 이제는 누가 AI를 더 열심히 공부하느냐 성실하게 AI 숫자를 AI 공부. 이 사범님을 모시고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해도 꼭 조훈현 구단과 이세돌 구단한테 안 배워도 이게 가능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평평해졌다고 해야 되나 세상이. 그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고 뭐 AI를 통해서 쉽게 그 코딩을 그렇죠.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가 이제 좀 좋은 점이다. 이제부터 이제 나쁜 점을 얘기해 볼까? 100만 가지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모를 불쾌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간의 어떤 존엄과 자존심, 긍지를 얘네가 완전히 보조로 전락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작가 장강면 작가는 마치 만약 이 일이 소설계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것도 그게 가장 핵심이지. 생각을 해보신 거죠. 여러분도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AI가 뭔가 대체하게 된다. 이런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제 일례로 이제 이분이 소설 속에 AI가 소설을 이제 지금은 AI더러 시를 쓰라고 하고 소설 쓰라고 하고 시나리오를 쓰라고 해도 뭐 꽤나 잘 쓰지만 그래도 뭐 인간한테는 못 미친다 이런 평가를 인간이 내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한 자기 위안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바둑계가 한때 야 어딜 AI가 인간한테 비벼라고 하던 그 순간이 그러하지만 뒤집혔잖아요. 그 순간이 만약 소설계에도 일어난다. 그리고 그 AI가 쓴 소설이 너무 hul륭하다.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AI가 그 훌륭한 소설을 하루에 혹은 한 시간에 288권씩 써낸다.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대목에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바둑이라는 건 승패가 있잖아요. 근데 문학이라는 건 승패는 없잖아. 그렇죠. 이제 이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AI가 쓴 거는 똑같고 뭐 별로 감흥도 없고라고 그냥 그렇게 여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이걸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튜링 테스트처럼 안 하면 되잖아. 왜 하냐고 굳이 왜 스스로 목을 조이냐고.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온다는 게 이분의 이제 또 걱정인 건데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음악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맞는데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반박을 하자면 네. 이게 좀 말이 SM 안 될 수는 있지만 SM 예전에 막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세계적인 바리스타들이 막 커피의 맛을 갖고 막 전 세계에서 경연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유명한 바리스타가 우리나라 그 커피 믹스를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다. 공장에서 찍어 나온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그 지금도 그 뭐 유명한 바리스타들의 커피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이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뭔가 수치화해서 평가를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유명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줬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그래 믹스가 나 하지만 나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 마지막 자존심을 어. 이렇게 우길 수는 있는데 정말 정말 끝까지 갔을 때 지금의 속도로 혹은 더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AI가 발전했을 때 어떤 문학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초토화시킬지 그러니까 지금 그쵸. 그러니까 미지의 지금 영역이죠. 인간이 쓴 것 같은 똑같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상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거나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이런 건데 문학이라는 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타일에 다른 뭔가를 애가 계속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썼던 그 과거 스타일, 올드 스타일의 문학에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자꾸 이제 뭔가 네. 전위적이 되겠지. 그 그러니까 작가분도 여기서 그런 여기서 얘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러스트레이션과 첨단 디지털 아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대응 차원에서 현대 미술이 완전히 추상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살아남기는 했는데 이제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 가장 사람들의 관심, 시간, 에너지를 빨아들일 만한 것을 얘네는 계속 만들어낼 텐데 이제 그거를 과연 그 문학이라는 데가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분이 그런 고민이 되게 큰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되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동의가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막 발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와 이제 노동에서 우리 해방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는 노동에서는 해방될 수 있어도 인간적인 가치에서는 소외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가 이런 이제 이분의 이제 핵심 주장은 그건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인간적인 가치에서 소외되는 상황. 근데 예컨대 그런 거죠. 지금 판결문이라던가 의사의 어떤 처방, 진단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내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그렇죠. 지금은 최종 결론은 인간이 하고 인간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터치는 인간이 하고 승인은 인간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안하기로는 AI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소설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얘를 보조적인 도구로 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위안을 하고 있지만 정말 AI가 발달해서 AI로 어떤 판결문에 그 아까 AI 뭐라 그러죠? AI 추천수. 바둑에서 AI가 추천하는 추천수가 있거든요. 이대로 둬야 바둑 기사는 잘 두고 결국엔 이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판결에서도 AI 추천 판결문이 나온다 치거나 의사들도 AI 추천 진단이 나온다고 칩시다. 어떤 뭐 유방암이라든지 각종 진단에 있어서 그럼 결국에는 인간이 그래 거기 나온 거를 보고 승인.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그치. 승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AI는 이랬지만 내 생각은 달라라고 아무도 알 이제 수 말을 없다는 안 거죠. 듣는 왜냐하면 거지. 그렇게 갔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못되면 저기 완전 매장이 당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어떤 검진에 있어서 AI의 정확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 그렇죠. 왔거든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스킬로 검진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왜냐면 그 데이터량이랑 학습량은 인간이랑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뭐 3, 40년 학습한 거라면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인간이 주체냐라고 이제 이 작가는 묻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 판사가 그래 나 이 판결문에 네가 제안한 거에 나 동의해라고 사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판결 판사가 내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이분은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 시대가 오면 굉장히 인간이 굉장히 허무하고 어떤 자긍심이 되게 납작해지는 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 일자리 음, 관련해서 그 음, 책에서도 인용이 돼 있는데 2013년에 그 데이빗 그레이버라는 분이 인류학자분이신데 불시 직업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시 직업이라는 게 소득이랑 처우는 괜찮은데 뭐 노동 강도도 높지 않고 괜찮아. 근데 의미는 없어. 그런 일이거든요. 뭐 이렇게 특정 직업을 언급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뭐 인사관리 컨설턴트란지 뭐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아무튼 그런 것들인데 이제 AI 시대의 대다수 직업은 사실상 불시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이, 거죠. 정확하게 음? 무슨 직업이야? 불쉿. 아, 불씨. 맞아요. 좀 더 찰지게 발음했어야 되나? 네네네. 네, 제가 읽었는데 불식 직업이 불 뭐지? 막 불쉿 이러면 불쉿. 불씨. 개똥 같은 직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약간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데 예전에 도스토옙스키가 그 자기가 어떤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했을 때 그 경험을 근거로 쓴 소설책이 있었는데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 죽음의 수용소 뭐 그런 죽음의 거 수용소 아닌가 뭐 죽음의 집인가 뭐 하여튼 뭐 모르겠네. 예, 그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예. 제목이 책에 나옵니다. 제목. 네네네. 네. 가장 가혹한 형벌이 막 너 밤낮 없이 일을 빡세게 시켜서 집을 지으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던 흙더미를 삽으로 파서 저쪽으로 옮긴 다음에 맞아요. 다시 저쪽에 있던 흙더미를 다시 파갖고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정말 인간은 너무 허무와 자괴감이 많이 든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는 허무함, 무가치함, 이 공허함 이런 거인데 이제 AI 시대가 돼서 모든 일을 AI가 하게 되고 인간은 아까 말한 그런 불시 직업처럼 그냥 일종의 어떤 그냥 그 승인자, 형식적인 승인을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지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행복할까? 이제 자기는 이제 소설가인데 정말 소설가로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막 책은 다 AI가 쓰고 난 장강명이라는 이름만 만약에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원래 자기가 소설 쓰는 걸 좋아하고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주체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나의 주장을 혹은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시대가 되면 너무 불행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 기술적인 그 주장 조금 극단적인 잘 읽어보면 굉장히 조금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는데 지금 모두가 기술의 발전을 좀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이나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불경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태도로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도 지금 맨날 AI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는 글로벌 AI 3강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 지금 모두가 여기에 이제 매몰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거대한 좀 비판적인 시선 이거를 사실 AI라는 게 그렇다고 제시하죠. 해서 뭐 우리가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파고들었고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쯤 이렇게 막 달려가는 시점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아주 좋은 훌륭한 맞습니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작가분의 견해에 크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아주 매우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인데 근데 조금 그러니까 아쉽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AI가 어차피 오고 있고 우리가 뭐 갑자기 자연주의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이 책의 결론은 그래서 뭔가 했을 때 되게 뭐 갑자기 막 인문학이 필요하고 뭐 약간 이렇게 가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네.
좀 약간 좀 어렵죠.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뭔가 되게 난해한 문제를 던져놓고 끝난 느낌은 그래서 뭐 살짝 들었어요. 해결책을 뭐 내긴 힘들고 이 음, 거대한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변화의 그렇죠. 예. 흐름에 뭐 그거를 어떤 누구 한 식으로 명이 바꾸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좀 나온 AI 책들 보면은 좀 AI에 비판적인 책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핵무기 같은 경우를 이제 뭐 국제 조약이 있잖아요. 더 네. 이상 예. 개발하지 예, 예,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자는 거잖아. 그렇죠.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뭐 물론 갖고 있는 음, 데들은 더 늘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음, 하잖아요. 우리가 있다고 사실 개발하려면 우리도 할 수 있고 북한도 할 수 있고 막 많은 나라가 할 수 있는 음, 상황인데 그거가 갖고 있는 이제 너무 위험성이 큰 걸 서로가 인지하니까 어쨌거나 지금 속도를 늦추고 음, 있는 거고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전쟁의 그 원인 뭐 명분 중에 하나도 뭐 핵무기 그렇죠. 뭐 이런 음, 개발을 저지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판적인 분들은 좀 이 속도 그 AI 개발의 속도 뭐 강 인공지능 뭐 이런 초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어떤 규제, 감시망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는 내지만 쉽지 않을 그거를 것 만약 같아요. 정하면 예. 중국은 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라는 이게 이제 반론이 나오겠죠. 일단 응. 뭐 돈이 걸려 있고 미래 그렇죠. 성장이 걸려 있고 너무나 그렇죠. 많은 게 달려 응. 있잖아요. 이거를 나라끼리 정해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같이 규제를 만들어서 모두가 지킵시다. 불가능한 절대 일이죠.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이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되게 씁쓸하면서도 흥미롭게 음, 읽은 책이었네요. 네. 저는 원래 이런 AI 이런 쪽 관련 책들을 참 안 좋아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반 AI여서. 반이 아날로그 인간. 정말 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음, 먼저 먼저, 온 미래, 예, 지금 이미 현실이 된 미래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시점에. 예, 이거 나온 이후로 그 사이에도 또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뭐 예, 미토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기술들이 얼마나 지금 그렇죠. 활개를 치고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씁쓸하지만 네. 뭐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예, 이제 라는 결론을 하며 각자의 대책은 알아서 세우는 것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